최근 들어 엄청난 수의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층의 중국 여성들이 한국으로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이한 상황에 한 중국인 여성이 이에 대한 충격적인 견해를 내놓아 큰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성은 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에 왔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슈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국 최고의 대기업에 재직 중이고 월급 70만 원이라는 중국 상위 1%에 해당하는 상당한 돈을 벌고 있는데요. 특히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저는 회사의 미래라고까지 평가받으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중요한 프로젝트를 처리한 경험까지 있었기에 그야말로 저는 늘 승진도 따놓은 당상에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제게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 여파는 저희 회사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중국에서 날고기는 저희 회사라지만 회사는 결국 대규모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었거든요. 많은 동료들은 앉은 자리에서 실직되었고 저희 회사는 사실상 중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며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였기에 동료들은 일체의 퇴직금조차 받지 못한 채 그대로 해고되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저 또한 해고와 다름없는 조치를 통보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한국협력사로의 강제 파견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회사에서 최고의 대우만을 받으며 회사의 미래라고 여겨지고 있었고 제가 월급 70만 원이라는 중국에서는 15년차 대기업 직장인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도 그만큼 제가 회사에서 매우 귀중한 자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제가 한국으로의 파견이라는 사실상 해고를 뜻하는 통보를 받게 되다니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당연히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악습이 존재하고 동료들은 매번 최고의 대우만을 받는 저를 안이 꼽게 여기던 차였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이때다 싶어 제게 수많은 조롱을 퍼붓기 시작하더군요. 슈란, 너도 이제 끝났어. 한국으로 파견을 가라니 이건 사실상 해고를 돌려서 통보한 것일 뿐이라고. 가난한 한국에서는 외국인들만을 전문적으로 노려 납치나 강도 등을 일삼는 조직까지 있다던데 너처럼 키도 작은 여자라면 한국에서 단 3초도 살아남지 못할 거야. 슈란, 다른 건 다 둘째치더라도 이번 파견은 협력사로의 파견이므로 월급도 한국 현지에 맞춰서 지급된다고 하던데 너는 턱없이 적은 한국 월급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거야.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은 4만 원으로 이건 중국의 평균 월급인 25만 원의 6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 한국은 너무 가난한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한 달 생활비로 한국에서 1년은 거뜬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것 하나만큼은 유일하게 좋은 점이겠네. 가난한 한국인들은 통고기를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해 있다던데 내가 중국에서 모은 돈의 일부를 가져간다면 멍청하고 가난한 한국 놈들을 애완견처럼 갖고 놀 수 있다는 점도 말이야. 사실 이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못 먹고 가난한 모습들은 지금 당장 중국의 공영방송 뉴스 채널만 틀어봐도 영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겐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저라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리도 없었고 이번 파견을 단순한 간접 해고 통보라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존재하기도 했거든요. 도대체 누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별도의 숙소를 제공하고 비행기표까지 제공하겠어요? 저는 이번 구조조정에는 분명 회사에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용기를 내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의 인천공항은 너무나도 깨끗하고도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분명 가난한 한국은 공항을 지을 자금조차 없어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기 일쑤고 이러한 한국의 공항은 낡아빠져서 비가 오면 물이 셀 지경이라고 했지만 분명 한국의 공항은 중국의 그 어떠한 공항보다도 훨씬 더 웅장하고 잘 관리된 모습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한국 공항의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공항의 직원들은 제 중국어를 전부 다 알아듣고 그에 대한 완벽한 대응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은 중국의 소수민족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교육을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중국의 소수민족인 한국인 공항 직원들은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중국어를 구사하며 이들에게 여러 질문을 건네봤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한국인 직원들은 제 중국어를 모조리 알아들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제 중국어를 알아들었음에도 중국어가 아닌 영어로 대답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태도에 약간의 가소로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꼴에 자존심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의 공용어는 중국어이고 사실상 한국인들은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속국 출신인 것을 어떻게든 감추기 위해 영어를 섞어서 사용하며 최소한의 체면만은 유지하려는 것이 분명했죠. 그런데 그렇게 한국인 공항 직원과의 대화를 마친 뒤 자리를 뜨려고 할 때 한국인 공항 직원은 곧바로 도움을 청하러 온 다른 백인들과도 대화를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사하는 언어는 분명 영어도 아니었고 불어나 스페인어 등 유럽의 주요 국가의 언어도 아니었음에도 한국인 공항 직원은 너무나도 손쉽게 그들의 언어를 알아듣고 역시나 영어로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 직원들의 모습에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다시금 공항 직원에게 달려가 도대체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알아듣는 거냐고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므로 당신들이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쯤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저 유럽의 변방국 언어는 대체 어떻게 알아들은 거죠? 당신은 30개 국어라도 할 줄 안다는 말인가요? 아니, 30개 국어를 할 줄 아는데 공항 직원이나 하고 있다고요? 그러자 한국인 공항 직원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만약 중국이 한국의 주인이라면 도대체 왜 중국은 한국보다 10배 이상은 가난한 것이며 한국의 기술 수출과 성능 좋은 반도체가 없으면 즉각 모든 산업망이 붕괴되는 건가요? 이것만 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중국어를 전혀 못하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쓸모가 전혀 없는 중국어를 전혀 구사할 수 없는데요. 당연히 저는 30개 국어 능통자가 아니며 그저 한국의 기술로 자체 개발한 AI 이어폰 덕분에 모든 외국인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중국어를 할 수 있었다면 도대체 왜 영어로 당신에게 대답을 했겠어요? AI 이어폰은 당신의 언어를 한국어로 통역해 주었고 저는 이를 알아듣고 당신에게 영어로 대답한 것뿐이에요. 저는 그녀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AI 이어폰이라니 이건 기술 강국인 중국조차도 전혀 개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최첨단 이어폰이었거든요. 특히나 중국은 공항에서 마저 모든 직원들은 영어를 전혀 못하는 그저 중국어만을 구사할 수 있는 직원들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며 외국인 안내 담당을 맡은 직원들마저 외국어를 전혀 못해서 번역 앱을 사용하며 외국인들의 문의를 맡고 있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한국은 최첨단 기술력 하나로 외국인들에게 극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니 저는 이러한 한국의 상상 이상의 모습에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저는 그녀의 말 전부를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이 중국보다 10배는 더 잘 산다니 아무래도 그녀는 괜히 고집을 부리며 금방이라도 들통날 거짓말을 일삼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한국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가난한 점을 직접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도 가끔은 과시용으로 분수해도 맞지 않는 멋진 공항을 구비해두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저는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확신했거든요. 한국은 그저 외국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기술적이고 멋진 공항을 구비해두었지만 공항 밖으로 나가서 이들의 도시를 직접 돌아다녀 본다면 분명 열악하고 후진적인 모습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게 서울로 향하는 도로를 이동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의 연속인 경험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일단 한국의 고속도로는 중국에서는 그렇게나 흔히 볼 수 있는 포트홀이나 도로 위의 잡상인들 혹은 임의적으로 도로를 막고 통행료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지역 조직들 등 그 어떠한 후진적인 징후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그저 흠집 하나 나지 않은 깔끔한 도로를 이동할 뿐이었고 도로에는 혼란과 체증을 유발하는 요소가 단 하나도 없었기에 저는 매우 신속하게 서울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한국의 횡단보도에 설치된 스마트 신호등은 신호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정확한 초를 통해 알려주고 있었고 심지어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에도 신호등을 배치해두는 등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인프라가 여기저기에 구비되어 있었거든요. 특히나 한국은 정말로 중국보다 10배는 부유한 국가가 맞는지 도로 곳곳에는 수많은 고가의 차량들이 즐비해 있었으며
버스 또한 전부 전기 버스로 대체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중국에서도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고가의 차량들쯤은 곳곳에서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정말로 깜짝 놀랐던 점은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낡은 차량들이나 오토바이들을 거의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도로에는 수십 년은 된 고물 차량들이 수도 없이 많고 가난 때문에 사람 3, 4명이 하나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모습도 손쉽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시내버스는 너무 낡아서 이젠 핸들조차 제대로 안 돌아가며 너무 오래된 탓에 기름이 줄줄 새고 있고 운행 중 한 번 이상은 반드시 퍼져서 승객들이 버스를 밀고 있는 모습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중국 도로는 엄청난 소음과 매연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중국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고 심지어 낡은 차량을 거의 볼 수가 없으니 도로에서도 소음이나 오염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건 한국의 빈부격차가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소리였고 그야말로 한국은 상향 평준화된 사회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기에 저는 도저히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은 전부 외국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며낸 모습이고 그저 외국인들이 자주 갈 법한 곳들 위주로 선진적인 인프라를 갖추어 놓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한국의 지하철에 도착하자마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한국의 출퇴근 시간인지 수많은 인파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순간 중국의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이 생각나서 정신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사실 저는 월급 70만 원을 받는 중국 상위 1%의 고소득자이지만 그래도 월세와 생활비 등을 지출하다 보면 남는 건 단 하나도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국 최고의 엘리트인 저지만 아직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은 그야말로 혼란과 무질서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기에 저는 한국이라면 중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하철 문이 열리자 한국인들은 정말 상상치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지하철에서도 깔끔한 두 줄로 대기하며 질서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내리는 승객들이 전부 내리기 전에는 절대로 탑승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절제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난생 처음 봤고 한국인들은 마치 이러한 하나 같은 모습을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기에 더욱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질서 덕분에 엄청난 인파들은 순식간에 정리되기 시작했죠. 중국에서는 승객들이 내리든 말든 서로 자리에 앉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지하철에 탑승하기 때문에 이러한 혼잡으로 인해 역마다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게 현실인데요. 중국 지하철에서 줄을 선다는 개념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그저 팔꿈치로 다른 승객들을 공격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밖에는 별다른 수가 없거든요. 가끔 중국에서 버스나 지하철에 탑승하다 보면 제가 지하철에 탑승한 건지 아니면 미식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을 정도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러한 중국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질서정연함을 보여주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는 자신보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자리까지 양보해주는 중국에서는 가족끼리도 거의 볼 수가 없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서로 먼저 자리에 앉으려고 좌석에 물건을 던지는 것은 기본이고 다른 사람이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좌석의 가래침까지 서슴지 않고 뱉어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중국인들은 남이 가래침을 뱉은 자리에 거리낌 없이 엉덩이를 붙이는 모습을 보면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되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것을 넘어 객실 내부에서는 정숙을 지키며 일체의 소음도 발생시키지 않은 채 이동을 하는 것을 보니 한국의 이러한 놀라운 모습은 그저 정부 차원의 보여주기식 모습이라고만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지하철에서의 모습까지 꾸며낼 수가 있단 말인가요? 중국인들은 지하철에서 취두부 같은 악취가 나는 음식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음주와 흡연까지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정말로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넋이 나간 채 목적지 역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식당이 보여 그대로 입장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민들의 수준이 높은 국가라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중국에서 한국의 가난한 영상들을 수도 없이 봤으므로 가난한 한국의 물가는
중국의 반이반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한 수준일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저와 똑같은 직장인들이 들르는 식당이라면 한국의 열악한 수준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곳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도망치듯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직장인들은 분명 많은 양의 소고기를 주문하며 매우 풍족한 식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저는 한국에서는 도대체 소고기가 얼마나 저렴하면 한국인들 같은 가난한 사람들도 풍족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건가 싶어 호기심에 메뉴를 확인해 본 결과 이건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의 직장인들은 테이블당 중국인들의 평균 월급인 15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의 고기들을 주문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평균 월급 4만 원인 한국의 직장인들이 자신들의 몇 달치 월급을 그저 한 끼를 먹는 데만 전부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건 월급 70만 원인 저조차도 감히 주문하지 못할 수준의 비싼 가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특별한 기념일이 아닌 이상 절대로 고기를 먹을 수 없다던 중국 언론 및 직장 동료들의 주장과는 달리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는 한국인들은 배가 부르면 무리하지 않고 고기를 남긴 채 일어났기에 저는 도대체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만이 가득해질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이곳에서 식사를 한다면 저는 한 달 동안 돈이 없어서 손가락만 빨게 될 것이 분명했으므로 그렇게 거의 도망치듯 식당에서 나와 다른 허름한 삼겹살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삼겹살집마저 중국 물가의 거의 2배는 되는 높은 가격을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한국에서 이 정도 가격은 그저 어린아이들마저도 손쉽게 감당이 가능한지 웬 중학생처럼 보이는 어린아이들마저 중국 상위 1%의 고연봉자도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금액의 고깃값을 카드로 턱턱 지불하며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듯한 모습을 보일 뿐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러한 한국의 예상치도 못한 선진적인 모습을 보게 된 후 제가 중국에서 봤던 한국의 가난한 영상들은 전부 가짜이며 조작된 영상이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 명문대에서 밥 먹듯이 수석을 차지했고 졸업 직전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한국의 가난한 모습을 조작하는 전문적인 팀에 들어오지 않겠냐는 스카우트 제안을 받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저는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기에 중국 인류의 대기업을 선택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엘리트들만 선별해서 채용하는 영상 조작팀은 한국에 관한 영상을 전문적으로 조작한 뒤 중국 언론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을 전부 송출하며 세뇌 및 날조에 사용하는 모양이었죠. 중국 공영방송에서 송출하는 가난한 한국에 관한 영상은 자세히 보면 한글 간판도 전부 엉터리에 뭔가 허접하다 싶었더니 전부 편집으로 만들어진 가짜였기 때문인 거였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실을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해도 때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나 부유한 국가일 줄 알았다면 저는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고 왔겠지만 분명 중국인 동료들은 중국에서 한 달 생활할 경비로도 한국에서 1년은 거뜬히 생활할 수 있다는 헛소리만 일삼았기에 저는 한국에서 당장 내일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거든요. 만약 회사 측에서 숙소라도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진작에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었을 정도로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선진적인 국가였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삼겹살 식당에서 도망 나왔고 한국의 편의점에서 대충 한 끼라도 때우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편의점 물가마저 중국의 꽤나 그럴듯한 레스토랑 물가와 비슷했기에 저는 1+1 행사 상품들을 위주로 고른 채 계산을 위해 줄을 서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줄을 서면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줄이 줄지를 않길래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 한국인 편의점 직원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놀라운 건 분명 가게를 지키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한국인들은 아무도 물건을 훔쳐가지 않고 끝까지 시민의식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제 앞에 줄을 서 있던 한국인 남성은 물건의 가격을 잘못 알았는지 계산을 마친 뒤 자신이 잘못 고른 물건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기까지 했는데요. 이건 중국이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신문 기사로까지 대서특필될 만한 일이었기에 저는 제가 지금 무슨 장면을 본 건가 싶어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무리 자신이 가격을 잘못 보았더라도 그저 손님은 왕이라는 태도로 잘못 가져온 물건을 그 자리에 그냥 둔 채 떠나버리는데요. 또한 중국에서 편의점 직원이 자리를 비우기라도 한다면
그날은 전 국민이 몰려들어 편의점을 털어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무인 편의점 체인점을 도입했다가 2주도 안 돼요. 엄청난 절도를 감당하지 못해 전부 망해버렸던 사건은 매우 유명하죠. 하지만 한국의 시민의식은 그러한 불가능을 아득히 뛰어넘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1+1 행사 상품과 빵 몇 개만을 구매한 채 그저 멍 때리며 길가 한편에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제게 한국 파견이라는 구조조정을 통보한 것은 사실상 해고가 아닌 한국의 여러 선진적인 면모를 포착해오라는 그야말로 회사의 운명을 제 손에 맡기는 의도였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죠. 저희 회사는 이번 경제 침체에 대한 돌파구를 도저히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에 한국과 같은 선진국의 시스템을 배워서 이번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도였던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를 사소한 것 하나하나 마저도 중국보다 훨씬 우월한 한국에 보냈겠어요? 즉, 저는 해고를 통보받은 것이 아닌 사실상 승진 코스를 밟은 거였고, 만약 이번 한국 파견을 잘 마무리한다면 계속해서 회사에서 핵심적인 프로젝트를 도맡으며 승진을 독차지하게 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파견을 이어나갈수록 중국은 한국을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을 것이고, 결국 저는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민의식 수준과 교양 수준 문제는 단기간에 개선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처럼 하려면 100년도 이르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은 아무리 한밤중이거나 도로에 차량이 전혀 없는 상황이더라도 절대로 무단횡단을 하지 않거든요. 한국인 보행자는 차량이 보이지 않더라도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너가며 간혹 터무니없는 무단횡단을 하는 동양인들을 자세히 보면 죄다 한국으로 여행을 왔거나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일 뿐이었죠. 즉, 한국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초록불임에도 당연하다는 듯 차량이 움직이고, 보행자 또한 빨간불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때문에 사실상 신호등의 의미가 없고 애초에 신호등 자체가 없는 곳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차량과 보행자들이 얽히고 설켜서 결국 크나큰 사고와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 번은 이런 신호위반 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져서 발목을 심하게 다친 적이 있는데, 중국 경찰은 그저 남자가 운전하다 보면 신호위반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며 아예 사건 접수조차 반려해버렸기에 저는 더더욱 중국은 한국을 따라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물론 외국인들이 많은 관광 도시의 경우에는 보여주기식으로 엄하게 단속해서 상황이 조금 낫긴 하지만 98%의 나머지 중국 도시들은 그저 무단횡단 하나만으로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기본적인 생활 모습만 봐도 양국의 수준 차이는 너무나도 극명했기에 저는 중국은 도저히 한국을 따라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던 거였죠. 또한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의 협력사에서 직장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중국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그에 대한 이유로는 한국의 수준 높은 모습과 인프라 등의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한국 남자들의 멋진 겉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남자들은 키도 작고 왜소하며 무엇보다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한국인들은 중국인들보다 훨씬 키가 크고 덩치도 크며 얼굴도 매우 세련되게 생겼거든요. 여기에 중국인들보다 돈도 훨씬 많이 버니 저는 여자로서 이런 한국 남자들을 보고 침을 질질 흘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멋진 한국 남자들 중에서도 같은 팀에 속해 있는 키도 크고 중국 남자들보다 훨씬 잘생긴 한국 남자 팀원에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봤는데요. 중국에는 결혼 지참금 문화인 차일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저는 이 결혼 지참금을 특별히 1,000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만을 제안하며 저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제안했거든요. 그러면서 저처럼 중국 상위 1%의 연봉을 버는 능력 있는 여자를 단돈 1,000만 원으로 데려가는 건 일생일대의 기회라며 추가적인 자랑까지 했습니다. 물론 같은 팀끼리 움직이긴 했지만 아무튼 저와 그는 주말마다 놀러 다니기도 했고 한국도 중국처럼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했기에 이건 그에게도 꽤나 솔깃한 제안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남자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픽 웃더니 근처 고등학교를 가리키며 현재 하교 중인 것처럼 보이는 여학생 무리를 가리켰거든요. 뭐가 어쩌고 어째요? 1,000만 원을 달라고요? 이봐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 주말마다 시간을 내주는 건
아는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는 낯선 타지에서 혼자 고생을 하는 당신의 적응을 돕기 위함이에요. 당신을 좋아해서가 아닌 위기에 처한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 한국인들 특유의 오지랖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저 모습을 좀 보세요. 한국에서는 고등학생들마저 당신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날씬한데 심지어 한국에서는 주말 아르바이트만 해도 당신보다 월급을 2배는 많이 벌 수 있기에 당신은 한국 고등학생들만도 못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당신이 중국의 상위 1%이든 어쨌든 한국에서는 그저 상위 99%의 기초생활 수급자만도 못한 축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이유로 당신 같은 여자를 돈까지 내가면서 데려가야 한다는 거죠?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하면 결혼 지참금 따위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한국 여자들은 당신보다 훨씬 늘씬하고 능력도 좋은데 말이에요. 그리고 슈란 씨는 자꾸만 한국말을 못한다는 핑계를 대며 업무적인 부분에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는 얍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뒀으면 좋겠네요. 자꾸만 수를 써대는 슈란 씨를 위해서 이제부터 다른 팀원들 모두 영어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더는 언어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이러면 저희는 중국 협력사 측에 직원이 필요 없다는 의사를 밝힐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슈란 씨는 그대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겠죠. 저는 그의 말을 듣고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계속 있다 보니 제가 마치 한국 여자가 된 듯한 착각을 해버렸고 길거리를 거닐고 있는 키도 크고 늘씬한 한국 여자가 바로 제 모습이냥 망상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니 한국어는 단 한마디도 못하는 거무튀튀하고 짜리몽땅한 볼품없는 여자 한 명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죠. 그마저도 회사에서 꾀를 부리다가 중국으로 강제로 다시 돌아가게 될 위기에 처해버린 저는 현재 엄청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상태입니다. 중국에서 벗어난 적이 없던 저는 당연히 중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인 줄 알았지만 한국이라는 국가를 경험한 지금의 제가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마치 21세기의 사람이 19세기로 돌아간 듯한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고 도저히 중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은 공포의 감정이 들거든요. 차라리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이러한 혼란을 느끼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저는 지금 한국인도 중국인도 뭣도 아닌 상태에서 엄청난 불안과 혼란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